2026년 5월 1일 새벽, 인천 송도의 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거기 들어있던 건 항암제 한 배치였어요. 살아있는 동물세포로 키운 단백질이었고, 라인이 멈추는 순간 그 통은 통째로 폐기됩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는 박재성이라는 이름의 노조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태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한국에 남은 동료 2,800명은 같은 날 동시에 연차를 냈고 5일 만에 회사 손실은 6,400억이 됐습니다. 한 분기 내내 번 돈을 5일 만에 날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했고 회사가 6명을 형사 고소했고 항암제 환자가 피해를 봤다. 그런데 같은 주 송도에서 차로 2시간쯤 떨어진 수원에서 삼성전자는 사람 인건비의 10분의 1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4월 30일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송도에서 5일 동안 노조가 멈춰섰고 그 5일 동안 6,400억이 사라진 겁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같은 주에 한 가문의 두 회사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표된 거예요. 오늘은 이 두 사건이 왜 같은 주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00억, 6,400억, 6명 형사 고소, 항암제 한 배치 폐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이 보이시면 송도에서 무엇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가 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고 있는 그 일은 송도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같은 헤드라인이 뜰 때 누가 웃고 있을지 그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얼굴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먼저 5월 1일 새벽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날 송도 1공장 근처 출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출근하는 사람 숫자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조합원 4,000명 중에서 첫날 약 2,800명이 동시에 연차를 냈거든요. 참여율로 따지면 70%예요. 파업 신고서를 들고 정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휴대폰으로 연차 결제를 올린 다음 그냥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 동시연차였을까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면 회사가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연차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예요. 2,800명이 같은 날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형식은 휴가, 결과는 공장 정지. 이게 노조가 짠 그림이었어요. 먼저 4월 28일부터 30일, 사흘간 부분 파업으로 회사가 본 손실이 약 1,5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창사 첫 5일 전면 파업이었고요. 회사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서 직접 추산한 5일 손실액이 6,400억 원입니다. 6,400억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환산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5,808억 원이었어요. 한 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내내 회사가 번 돈입니다. 그런데 5일 파업 손실 6,400억은 그 한 분기 영업이익을 통째로 다 갖다 메우고도 약 600억이 모자랐어요. 석 달 동안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못 막는 손실이 5일 만에 난 겁니다. 13차례 교섭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건 5가지 요구안이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금 평균 14% 인상, 임직원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 일시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3년간 자사주 지급,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규 채용, 인사곡과 인수합병 같은 핵심 경영사안의 노조 사전 동의. 이 5번째가 핵심입니다. 앞에서 임금 14%, 경력금 3천만 원 같은 숫자만 보면 그냥 임금 협상처럼 보여요. 회사 사측이 내놓은 안은 임금 6.2% 인상에 영업이익 10%, 성과급, 일시금 600만 원이었거든요. 숫자만 좁히면 끝나는 협상처럼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경력금 3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한번 환산해 볼게요. 2025년 한국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일반 직장인 한 명이 1년 일하고 받는 돈의 약 70%예요. 회사 동료 한 명한테 7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통째로 보너스로 얹어달라. 이게 노조 요구한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입니다.
임금 14%까지 더하면 1억 1,400만 원, 평균 연봉 기준으로 1년에 약 1,596만 원이 더 들어와요. 일반 직장인이 보통 연봉 인상률 3에서 5% 받는 거랑 비교하면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우위를 멈춘 진짜 이유는 이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번째 줄, 그러니까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 사전 동의, 이게 협상장을 그렇게 끌고 간 줄이에요. 노조위원장이 4월 22일 송도 본사업 결의대회에서 직접 한 말이 있어요. 이번 파업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싸움이다. 이건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누구를 뽑을지, 누구를 평가해서 어떻게 줄 세울지, 어느 회사를 사고 팔지, 그 결정 테이블에 노조 의자를 하나 더 놓겠다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날 2,800명이 동시 연차를 낸 건 그냥 휴가가 아니었어요. 13차 교섭이 결렬된 다음 회사가 가장 약한 5월 첫째 주를 골라서 의사결정 구조를 흔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받은 메시지는 단순히 월급 더 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회사를 우리랑 같이 운영하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박재성 씨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에 없었어요. 아내 태교 여행으로 해외에 있었다는 보도가 5월 3일에 나왔습니다. 1차 파업 첫 사흘 1,500억이 사라지던 그 시간에 위원장 자리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 디테일은 노조 정당성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나중에 사측이 형사고소카드를 꺼낼 때 어디를 겨눌지를 미리 보여준 신호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가 5일 6,400억의 표면 그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조 5가지 요구 중 5번째 줄,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 사전 동의, 이게 사실 50일 전에 만들어진 새 무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임금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요구안을 받아든 순간 회사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4월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파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작업을 법으로 못 박아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가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법원이 이름을 콕 찍어서 지정한 작업이 딱 4개였어요. 농축,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공급. 이 4가지는 파업 기간에도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 법원의 결정문에 그렇게 적혔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회사도 노조도 법원도 한 곳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전체가 아니라 딱 그 4작업이 들어있는 어떤 통. 왜 모든 작업이 아니라 이 4개였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삼성바이오가 만드는 게 어떤 약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위탁 생산,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의뢰한 항암제와 에이즈 치료제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약들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키워서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송도 공장 안에 있는 그 거대한 통 하나하나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담고 있는 거죠. 세포가 살아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약이 됩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 드릴게요. 통 하나가 호흡기를 단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만 호흡기를 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단백질은 변질되고 그 통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게 그냥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농축,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이 4가지가 바로 그 호흡기인 셈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취약한 구간에서 활성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이 4작업이 멈추는 순간 그 위에서 며칠을 공들여 키운 세포 배양 공정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회사 측은 이걸 24시간 생명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의약품 제조라기보다는 생명을 다루는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중이던 한 배치가 통째로 폐기됩니다. 한 배치 안에는 환자 수천 명이 있을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항암제일 수도 있고 에이즈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시선을 약 안에서 사람으로 옮겨보시죠. 항암제를 기다리는 환자, 에이즈 치료제를 매일 먹어야 하는 환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 배치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약값 몇만 원 더 내고 다음 달 처방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약은 대체제가 없고 어떤 약은 치료 일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물론 한 배치가 폐기됐다고 그 환자분들이 곧바로 약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보통 재고를 비축해두니까요. 다만 그 재고가 줄어들고 다음 배치를 다시 키우는데 또 몇 주가 걸리고 그 시간만큼 공급의 안전 마진이 깎입니다. 사람의 약 일정이 회사들의 파업 일정에 묶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사측 입장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추산한 5일 손실이 6,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6,40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세계 1위 위탁 생산 회사가 항암제 한 배치를 못 지킨 회사로 찍히는 것. 글로벌 제약사들 사이에서 삼성바이오는 5일짜리 위험이 있는 회사로 분류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서에 이름이 박힌 게 다른 작업이 아니라 그 4개였던 거예요. 공장을 멈추지 말라가 아니라 통안의 단백질을 죽이지 말라. 자, 그러면 노조는 멈춘 게 뭐였을까요? 법원이 지정한 그 4개 작업. 회사가 24시간 생명공정이라고 부른 그 구간. 호흡기에 해당하는 그 라인. 5월 1일 첫날 4,000명 중 약 2,800명이 동시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이 지정한 4개 작업의 담당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사 측이 이후에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면서 핵심 사유로 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조가 멈춘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이었어요. 물론 노조 측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의 38조 2항이 요구하는 건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지 효율 100%로 무결하게 수행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인력 편성을 통해 작업 자체는 굴러갔다. 그러니 위반이 아니다. 그게 노조의 반박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예요. 다만 사실관계 하나는 분명합니다. 약 300명이 법원이 금지한 그 부문에서 그 기간에 휴가를 냈거나 무단결근을 했거나 단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회사가 형사 고소장을 들고 갈 빌미가 됐다는 것. 그래서 법원이 이 4개 작업만은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조가 그 작업까지 멈추도록 부추겼다고 회사는 주장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노조가 직접 만들어 돌린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4월 27일, 그러니까 5일 파업이 시작되기 나흘 전이었어요.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파업 지침 절차서라는 걸 배포합니다. 그 안에 이런 워딩이 들어있었습니다. 연차 결제가 미승인되거나 반려되거나 시기 변경 통보를 받더라도 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다. 회사 관리자가 이 작업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결제를 막아도 그 결제를 무시하고 자리를 비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제가 막힌 자리들 중에는 조금 전에 보신 법원이 멈추지 말라고 못 박은 4개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추산으로는 그 4개 부문에서 약 300명이 휴가, 무단결근 또는 단시간 근무 후 귀가 방식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법원이 통안의 단백질 살리라고 지정한 자리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회사는 이걸 그냥 노사 다툼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5월 6일 다른 부서 공정을 감시하던 노조원 한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같은 날 노조와 잡혀있던 1대1 면담은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대화 채널 하나가 닫힌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7일 본진을 칩니다. 박재성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집행부 3명, 그리고 현장 관리자급 조합원 3명, 모두 6명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한 줄만 짚고 갈게요. 저 6명 중에 현장 관리자급 조합원 3명이 끼어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중간 관리자는 노조 지침이 현장에 실제로 작동하는 통로예요. 조합원들이 결제를 무시하고 자리를 비울 때 그 결제 라인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위원장이라는 머리만 친 게 아니라 지침이 현장에 꽂히는 신경다발을 같이 자른 겁니다. 회사가 들고 나온 법조항은 노조법 38조 2항입니다.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 기간에도 정상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다수가 한 달 한시에 휴가를 내는 건 사실상 쟁의 행위라는 게 회사 측 노무사들 해석입니다. 인사이트의 송승준 노무사, 에이플의 신동원 노무사가 같은 취지로 말했어요. 법원이 이미 멈추지 말라고 한 도문에서 그 방식을 쓴 거니까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날 노조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같은 5월 7일에 노조는 사측 최고안전 책임자, 그러니까 안전담당 부사장 한 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노조는 이렇게 반박해요. 노조법 38조 2항이 요구하는 건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거지 효율 100%의 무결한 작업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인력을 편성해서 작업 자체는 수행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회사가 심리적 위축 효과를 노리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이 6자루, 한쪽이 한 자루, 같은 주, 같은 경찰서에 같은 회사 사람들이 서로를 형사로 고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사는 협상 단계가 끝난 거예요. 협상장 대신 조서를 쓰는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말 이기고 싶었던 건 노조 6명이었을까요? 같은 주에 있었던 다른 발표 하나를 같이 보시면 답이 좀 달라집니다. 자, 답이 달라지는 그 발표가 뭐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날짜 먼저 박아두겠습니다. 4월 30일. 송도에서 첫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일주일 전이고요. 삼성바이오 노조가 5월 1일 새벽에 라인을 멈추기 정확히 하루 전 날입니다. 이 4월 30일에 송도에서 차로 2시간쯤 떨어진 수원에서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회사가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로드맵을 꺼냅니다.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제2의 반도체. 이 말 하나 듣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삼성이 어떤 사업에 제2의 반도체라는 말을 붙이는 건 그 회사가 다음 30년 먹거리로 점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들어갈 자리가 어디라고 했냐면요. 1순위가 정밀공정이에요. 정밀공정이 어디냐? 반도체 라인, 디스플레이 라인, 사람 손이 가장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 자리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공개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길어야 반년 안에 실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옆라인 이야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어요. 반도체 부문 중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회사가 반도체 라인의 로봇 1순위 투입 선언. 5월 1일 송도에서 바이오 오일 파업 시작. 5월 21일부터 반도체 18일 파업 예고. 이 세 개를 한 줄에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4월 30일이 4월 29일도 5월 2일도 아니었다는 게 조금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회사가 일부러 그날을 골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이는 사실은 이겁니다. 한쪽에서 사람이 멈추기로 결정한 그 주에 다른 한쪽에서 사람을 대체할 카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 자, 그럼 이 휴머노이드라는 직원이 도대체 어떤 직원인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가문 안의 다른 회사,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는 모델이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에요. 대당 가격이 2억 원입니다.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이고요. 이 둘을 합치면 현대차 임직원 평균 인건비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 한 명을 1년 쓰는 돈으로 같은 일하는 로봇 10명을 1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에요. 아틀라스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목 어깨 골반이 360도 회전, 최대 50kg 적재, 그리고 24시간 가동.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면요. 월급을 안 받습니다. 휴가를 안 갑니다. 태교 여행도 안 가고요.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동시에 내지도 않고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직원은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직원이에요. 청사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미국 공장에 단계적으로 투입, 그리고 2035년까지 60만 대 양산이라는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지금 당장 60만 대를 찍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10년 동안 2기를 가겠다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회사가 4월 30일에 노조 앞에 펼쳐놓은 건 새 협상안이 아니었어요. 임금 6.2%냐 14%냐,
성과급 10%냐 20%냐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체 인력 카탈로그였어요. 여러분이 멈추면 이 친구들이 일합니다 라는 카탈로그. JTBC가 이 충돌에 새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노루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노동의 노, 로봇의 로. 사람 노동과 로봇 노동이 부딪히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한국 뉴스에 본격적으로 떠오른 게 4월 30일 그 주였습니다. 영상 댓글창에서 가장 두껍게 깔려있던 한 줄은 이거였어요. 솔직히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분노도 아니고 환호도 아니에요. 체념입니다. 저도 이 댓글을 봤을 때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회사도 압니다. 노조도 압니다. 시청자도 압니다. 다만 그 카드를 누가 먼저 꺼냈고 누가 어떤 명분으로 꺼냈느냐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시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말하지 않은 맥락 하나가 댓글창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성과급, 임원 보너스 파티가 이 사태의 발단이다. 경영진은 작년 영업이익 2조를 넘기고 보너스를 챙겨갔는데 직원 격려금은 다른 잣대로 들이댄다는 박탈감이에요. 이 박탈감은 분명히 한 축이지만 오늘은 그 박탈감이 같은 주 휴머노이드 발표와 어떻게 한 줄로 깨어지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순위 정밀공정, 2026년 하반기 첫 공개, 2028년 미국 단계 투입, 2035년 60만 대, 인건비 10분의 1, 24시간 360도, 50kg. 이 숫자들 사이에 동시 연차 2,800명이 끼어 있는 거예요. 노조가 5일 멈춘 그 자리에서 회사는 이미 다른 카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두 사건이 일어난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기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무대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 무대장치는 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5월 1일 파업이 터지기 정확히 50일 전에 시행된 법 하나.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고요. 2025년 8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9월 9일 공포되고 6개월 유예 끝에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시행 50일 만에 처음으로 강성 노조와 대기업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 그게 바로 5월 1일 송도 삼성바이오 파업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꿨길래 5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법 조항 그대로 읽어드리면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우리 일토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딱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따져 물을 수 있느냐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큰 공장 안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그 공장 회사 직원이 아닌 분이 꽤 많습니다. 하청 업체 소속이거나 파견 회사 소속이거나 용역 회사 소속인 분들이요. 이분들이 임금이나 근무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엔 자기 소속 회사인 하청, 파견 업체한테만 따질 수 있었어요. 큰 공장, 그러니까 원청한테는 직접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달라졌어요. 큰 공장이 그분들의 일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큰 공장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원청과 하청 사이에 있던 두꺼운 벽이 얇아졌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파업할 수 있느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파업의 명분이 거의 임금이나 근무 시간, 휴가 같은 직접적인 조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누구를 새로 뽑을지, 어떤 회사를 사고 팔지, 공장을 어디로 옮길지 이런 건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영역이었어요. 노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회사의 이런 결정들도 노조가 협상하자고 들고 올 수 있는 주제가 됐어요.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 공장 이전 같은 것들요.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회사 사장님 책상 위에만 올라가던 결제판이 이제 노조 회의실에도 한 부씩 같이 놓이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파업하다 회사에 손해 끼치면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느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노조에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파업 5일에 6,400억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동안엔 그 손실 일부를 노조 간부 개인의 집과 통장에까지 물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 손배 폭탄이라고 부르셨던 그 카드예요.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그 손배 폭탄의 위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파업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의 무게가 가벼워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넣고 앞부분에서 짚어드린 노조의 5가지 요구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 14% 인상, 경력금 3천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3년 자사주 지급. 여기까지는 다 임금 협상 영역이에요. 그런데 5번째 요구가 있었죠?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에 대해 노조가 사전 동의를 갖겠다는 것. 이게 50일 전에 만들어진 새 무기입니다. 3월 10일 이전이라면 이 5번째 요구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손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건 경영사항이라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한 줄이면 끝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3월 10일 이후엔 노조가 똑같은 요구를 들고 와도 그게 이제는 법적으로 쟁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파업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째 요구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법이 새로 깔아준 자리에 그대로 들어맞는 카드를 노조가 꺼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러운 결론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법이 노조 쪽으로 기울었구나. 회사가 불리해졌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같은 50일 동안 산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파견 용역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닌 채로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걸 통계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7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공포 이후 1년 남짓한 사이에 66만 5천 명으로 줄었어요. 약 8.2%. 머릿수로 약 6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50일 동안 외주 6만 명이 줄어든 속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지간한 중견기업 직원 수가 통째로 한 번에 사라진 정도예요. 그것도 한 회사에서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동시에 빠지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벽이 얇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벽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아예 사람을 다시 안 두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한 갈래는 외주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길. 2026년 4월에 포스코 그룹이 협력사 근로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처음 있는 사례였어요. 하청과 협상해서 다시 또 협상하고 또 협상하느니 그냥 우리가 직접 고용하자. 이런 판단이 깔리는 결정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사람 자체를 줄이는 길.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보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자동화 카드예요. 하청을 직고용하기도 부담스럽고 노조랑 매번 부딪히기도 부담스러우면 그 자리에 사람을 안 두는 게 가장 깔끔하다. 회사 입장에서 이 셈법이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법이 정말 노조한테만 칼을 쥐어준 걸까요? 저도 이걸 정리하다 손이 한번 멈췄어요. 법이 한쪽에 칼을 줬다고 봤는데 사실은 양쪽의 칼을 다 줬습니다. 노조에는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칼, 회사에는 외주를 줄이고 자동화로 옮겨갈 가장 정당한 명분이라는 칼.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법조항인데 노조는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회사는 사람을 줄이는 명분으로 동시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송도에서 일어난 일은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터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이 노조 쪽 게임도 바꿔놨고 회사 쪽 게임도 바꿔놨고 그 두 게임이 같은 주에 같은 회사 안에서 한 번에 부딪힌 사건에 가까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카탈로그 기억나시죠? 수원에서 4월 30일에 펼쳐 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로드맵, 인건비 10분의 1, 24시간 가동, 연차도 안 내고 노조도 없는 그 직원. 그 카드가 왜 하필 4월 30일에 공개됐는지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법이 양쪽의 칼을 다 쥐어준 그 50일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가진 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자리, 그게 4월 30일 컨퍼런스 콜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죠? 법이 노조한테 준 칼은 5번째 요구안에서 봤습니다. 근데 법이 회사한테 준 가장 큰 명분은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그게 송도 안에서만 보이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송도에서 한 발만 떨어져서 스위스 론자와 중국 우시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미국 락빌이 함께 그려진 글로벌 무대를 같이 펼쳐보시면 그 칼의 모양이 정확히 보입니다.
법이 회사에 준 가장 큰 명분이 뭐였는지 그 답은 인천 송도의 공장 지도 위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부터 5공장까지 통의 용량을 다 합치면 78만 5천 리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회사 한 부지 안에서 항체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규모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어디에도 한 자리에서 이만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이 회사가 지난해 어떤 성적을 냈는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5년 매출 4조 5,570억 원, 영업이익 2조 692억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바이오 회사 중에서 1년 영업이익이 2조를 넘은 건 이 회사가 처음이에요. 같은 해 신규 수주는 6조를 넘겼고 1조 이상짜리 대형 계약만 3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분기 성적도 좋았어요. 매출 1조 2,571억, 영업이익 5,808억 원, 한 분기에 영업이익으로만 6천억 가까이를 챙기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일 파업 손실 추산치 6,400억 원을 다시 꺼내볼게요. 이 회사가 한 분기 동안 번 영업이익이 5,808억이고 오일 파업으로 추산되는 손실이 6,400억이에요. 한 분기 영업이익을 통째로 다 갖다 메우고도 약 600억이 모자랐던 손실입니다. 한 분기 내내 공장을 돌려서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못 막는 손실이 5일 만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오일은 단순히 달력의 오일이 아닙니다. 세계 1등 회사가 한 분기 영업이익을 통째로 태운 오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무서운 손실은 6,400억 그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스위스에 론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위탁 생산 시장에서 매출 기준 1등을 지켜온 회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 5공장을 풀가동하면서 이 격차를 좁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이쪽은 더 무서운 방식으로 따라옵니다. 똑같은 한 채를 더 싼 가격에 만들어주겠다는 가격 추격이에요. 한 산업 매체가 4월 1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격차 다시 벌어질 우려와 중국 추격이 동시에 과제로 떠올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기 약 2주 전 이야기예요. 그 우려가 깔린 자리에서 5일 동안 라인이 멈춘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 발주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1등 위탁 생산 회사한테 신약 한 배치를 맡겼는데 그 회사가 5일을 멈춥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라인에서요. 같은 항암제, 같은 자가면역 치료제를 받기로 한 환자가 미국에도 유럽에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주처는 다음 발주를 어디에 줄까요? 한 곳에 다 맡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통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업계에서 이걸 발주 다변화라고 불러요. 이건 1등 회사한테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예 망하는 손실이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일감이 천천히 새어나가는 손실이거든요. 비유 하나만 드릴게요. 100m 트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등 회사가 0.5초 차이로 앞서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등 선수가 갑자기 5일 동안 트랙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2등 론자와 3등 우시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선수의 다리 근육이 다친 것도 아니고 신발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트랙 안쪽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5일을 못 뛴 거예요. 같은 시간 회사는 자기 다음 카드도 같이 꺼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롯빌에 새 생산 거점을 진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송도 안에서는 6공장 18만 리터 신설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 일간지가 5월 5일에 파업 후폭풍이 6공장 착공 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새 공장은 새 일자리고 새 일자리는 한국 청년 취업 시장이에요. 이 모든 흐름을 한 줄에 깔아볼게요. 세계 1위 위탁 생산 회사가 한 분기 영업이익을 통째로 다 태우고도 막지 못한 손실을 5일에 떠안았습니다. 그 5일 동안 2등 론자는 매출을 더 벌었고 3등 우시는 가격으로 발주처에 또 한 발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우리도 발주를 나눠야겠다는 회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한국 송도의 6공장 일정에는 그늘이 졌고 록빌 진출 시간표는 앞당겨질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에요. 글로벌 위탁 생산 시간표가 5일치만큼 흔들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송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발주처 회의실에서
스위스 본사 보고서에서 중국 영업팀 자료에서 다 다르게 굴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글로벌 1등 자리에서 잠깐 멈춘 게 정말 사고일 뿐일까요? 5일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는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 5일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는 쓰고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해하려면 5일이 아니라 6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가문의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점은 이병철 창업주의 한마디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이 회사가 50년 넘게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철칙이 한 줄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머릿속에 시간선 하나만 그려놓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숫자 5개를 차례대로 박아드리겠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가시죠. 2018년 5월 삼성그룹 안에 첫 노조가 들어섭니다. 그룹 안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019년 11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출범합니다. 삼성전자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조였어요. 2020년 5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섭니다.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창업주의 철칙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가 창사 52년 만에 첫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50년 넘게 한 번도 없던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해예요. 2024년 6월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첫 파업에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달 7월에는 총파업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2026년 5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첫 전면 파업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5일이에요. 이 흐름을 한 줄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에 노조가 들어왔고 2020년에 회사가 사과했고 2021년에 첫 단협이 나왔고 2024년에 첫 파업이 있었고 2026년에 첫 전면 파업이 터졌어요. 6년 사이에 이 가문이 노조를 들이고 단협을 쓰고 파업을 맡고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 일이라는 게 저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숨 한 번 고르고 가시죠. 같은 6년 후에 사건 하나만 더 얹어보겠습니다. 2800장이라는 숫자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2023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인천 송도,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 벌어진 바로 그 본사에서 한 사람이 도면 2800장을 빼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고요. 당시 32세였습니다. 방법이 어떤가 하면요. 한 번에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옷 속에 도면을 숨겨서 15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빼냅니다. CCTV를 피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2800장이 어떤 종이냐? 일반 A4 단행본으로 환산해보면 약 14권 분량이에요. 책 14권을 옷 속에 나눠 넣고 출입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14권이 그냥 회사 내부 문서가 아니에요. 항체 대규모 발효, 그리고 정제 공정 기술 도면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4개 작업, 농축,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바로 그 단백질을 살아있는 상태로 키워내는 공정의 설계도였어요. 이 회사가 2025년에 영업이익 2조를 처음 넘긴 그 기술이 책 14권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동기 증거로 확보한 게 2가지예요. 첫째, 범행 당시 이 사람이 경쟁업체에 합격한 상태였다는 것. 둘째, 그 경쟁업체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봉 협상 이메일이 남아있었다는 것.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요. 2025년 12월 6일에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송종환 판사 앞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기 공부용이었다. 여자친구 집에 보관했다. 전부 반납했다. 이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양형을 한 번만 비교해 드릴게요. 한국 산업기술보호법으로 해외의 기술을 빼낸 경우 양형 기본은 1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가중을 다 붙여도 최대 6년이에요.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 하면요. 미국 경제스파이법으로 갑니다. 최대 징역 20년에 벌금 약 65억 원이 매겨집니다. 대만은 어떤가 하면요. 중국, 홍콩, 마카오 쪽으로 기술을 빼냈을 경우 5년에서 12년 사이에 별도 벌금까지 따로 붙어요. 같은 행동에 한국은 최대 6년, 미국은 최대 20년, 대만은 최소 5년 이상 가중.
이 격차를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 솜방방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6년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줄로 펼쳐볼게요. 2018년 첫 노조, 2019년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 출범, 2020년 무노조 폐기 사과, 2021년 첫 단역, 2023년 도면 2,800장이 옷 속으로 사라짐, 2024년 첫 파업, 2025년 도면 사건 첫 공판, 2026년 첫 전면 파업과 6명 형사 고소. 6년 사이에 한 가문이 노조를 들이고 형사 고소를 하고 도면을 옷 속에 잃었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에서, 같은 송도에서 같은 6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사람이 무기인 회사예요. 공정 자체가 살아있는 세포로 단백질을 키우는 일이라 사람의 손과 사람의 머리가 그 공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옷 속에 도면을 넣고 나가고 그 사람이 동시에 연차를 내고 라인을 멈춥니다. 사람이 무기인 회사가 사람을 무기로 잃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행동이 회사의 자동화의 답을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자동화는 이 사건들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산업 흐름이고요.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사람 리스크라는 단어가 회사 안에서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 협상 테이블에 사람을 둬야 할지, 라인에 로봇을 둬야 할지, 도면을 한국에 둬야 할지, 미국 락빌에 둬야 할지, 이 세 개의 질문이 같은 6년 안에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앞에서 펼쳤던 카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4월 30일에 수원에서 펼친 휴머노이드 로봇 카탈로그, 그리고 미국 락빌로 가고 있는 글로벌 생산 허브 청사진. 이 두 카드가 6년의 흐름 위에 놓일 때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1 파업의 진짜 결과물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1 파업의 진짜 결과물은 6,400억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었어요. 자동화로 가야 한다는 명분, 해외 이전을 가속해야 한다는 명분, 휴머노이드 카드를 더 빨리 꺼내야 한다는 명분, 6년 동안 회사가 머릿속에 그려두었지만 꺼내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카드들이 5일 사이에 모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 답이 됐습니다. 그게 답이라기보다 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송도에서 시작된 이 신호가 어디까지 갈지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송도에서는 노사정 3자 면담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5월 8일 오후 2시 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중간에 들어와 회사와 노조를 한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기 직전, 양쪽은 이미 칼을 빼고 있었어요. 회사는 노조위원장 포함 6명을 형사 고소했고, 노조는 회사 부사장 1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6대 1입니다. 형사사건이 된 이상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이 칼이 언제 걷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조가 멈춘 5일은 협상의 5일이 아니라 회사가 다음 카드를 꺼내 명분의 5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위에 숫자들을 올려볼게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부분 파업으로 1,500억이 사라졌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전면 파업으로 6,400억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6명을 고소했고 노조는 1명을 맞고소했어요. 같은 주 4월 30일 수원에서는 사람 인건비 10분의 1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로드맵이 공개됐고요. 그 50일 전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6년 전 무노조 폐기 선언이 있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도면 2,800장이 옷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 숫자들이 한 줄로 꿰어질 때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5일짜리 파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한 사건만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바뀐다고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환율도 있고 글로벌 비파마 발주도 있고 미국 정책도 있고 그 모든 변수가 같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변수들 위에서 송도 5일이 만든 명분은 분명히 굴러가요. 그 명분은 위탁 생산 일자리, 협력사 채용 공고, 외주 6만 명 감소, 자동화 속도, 그리고 한국 바이오 산업으로 들어가려는 청년 취업 시장에 차례로 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송도에서 회의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 문 밖에서는 이미 다음 카드가 꺼내지고 있어요.
다음 도미노가 정확히 어디서 쓰러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도미노가 우리 동네 어느 채용공고의 모집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있는 모습으로 닿을 때 그제야 처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잠깐 시끄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끄러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